지작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사업을 방해하는 지작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토지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작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지작물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작물의 정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 지작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건축물이 대표적인 지작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작물 조사는 보상 절차 초반에 이루어지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직전에 진행되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는 단계에서 이 물건 조서를 소유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 조서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작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누락 지작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 누락 지작물을 보상 대상 물건으로 추가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하고요. 이때 물건의 종류, 규격과 함께 현황 사진과 같은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공익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상 대상 물건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종종 누락된 지작물이 발생하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물건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조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지작물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지작물 보상의 원칙은 이전비 보상입니다. 이전비는 말 그대로 물건을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는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토지의 시가로 보상을 하지만 지작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건의 위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시가가 아니라 이전비로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의 특성상 이전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을 이전하게 되면 그 물건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 즉 취득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작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전비 보상의 예외, 즉 취득비 보상을 하는 대표적인 지작물입니다. 건축물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비용이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취득비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이 보상금은 보상 대상 건축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 현황과 같은 여러 가격 형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 중에서 건축물이 아닌 것을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옹벽, 담장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공작물은 보통 이전하는 비용으로 평가하고요.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의 가치가 다른 토지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목, 즉 나무도 지작물 보상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상 대상이 되는 수목의 종류에는 우선 과일이 열리는 과수가 있고요. 수익이 나는 수익수, 그리고 감상을 하기 위한 관상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임야에 자연적으로 자란 잡목과 같은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보상금은 보상 대상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묘, 쉽게 말해서 묘지에 있는 무덤의 보상금입니다. 분묘의 보상금은 분묘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요. 분묘 이전비, 성물 이전비, 잡비, 이전 보조비 등을 모두 더해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분묘를 조성할 당시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한 수목이 있다면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작물은 그 특성상 소유자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사업 시행자가 모든 지작물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누락 지작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작물 누락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 조서에 기재된 지작물 목록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서 내 재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지작물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야 사업을 방해하는 지작물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지작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멀쩡히 영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것도 억울한 마당에 보상금까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토지보상, 지작물 보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보상이 바로 영업손실보상, 줄여서 영업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영업보상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역에 있기만 하면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존재했다면 마찬가지로 모두 보상 대상이 되는 지작물과는 다르게 이 영업보상은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 건축물,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영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선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만 무허가 건축물 영업 특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영업 손실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무허가 영업 보상특례라고 합니다. 이 보상특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허가 면허 신고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면허 신고 없이 해온 경우에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크게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휴업 보상과 폐업 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실제로 휴업을 하는지 폐업을 하는지와는 관계가 없고요. 해당 영업을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가능하면 휴업 보상, 불가능하면 폐업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휴업 보상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 장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휴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유지 관리비와 같은 고정적 비용, 그 밖에 영업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휴업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로 인정되고요. 4개월을 초과해서 휴업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영업을 이전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4개월 안에는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상 절차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지만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폐업 보상의 경우인데요. 폐업 보상에 해당되는 영업의 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폐업 보상에 해당되면 보상금의 액수가 휴업 보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도 이 폐업 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실제로 폐업 보상으로 인정되기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업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보통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토지의 대략적인 가치를 쉽게 추정할 수가 있지만 이 영업 보상금은 감을 잡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상금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영업 보상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작물 중에서도 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수목은 일식을 하게 되면 고사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이런 고사 발생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지작물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목, 즉 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로 이 수목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수목의 취득비가 아니라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이전비는 다른 지작물처럼 단순히 수목을 사업구역 밖으로 옮겨 심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이식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목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게 되면 고사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런 고사 발생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을 고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손율의 수목 가격을 곱한 값으로 고손액을 산정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은 이식비에 고손액을 더한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을 수목보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목의 이전비와 취득비를 비교했을 때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작물 보상과 마찬가지로 취득비로 보상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수목의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이전비와 취득비 중에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목을 다른 장소로 이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이식비는 굴치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굴치비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굴치비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기 위해서 캐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식비는 감정인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초에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식비는 수목 한 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많은 양의 수목을 한 번에 전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주당 이식비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생산하면 물건 한 개당 원가는 낮아진다는 개념인데요. 수목 보상이 있어서도 한 번에 많은 수목을 옮겨 심으면 한 주당 이식 비용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을 다른 장소에 옮겨 심는 데 들어가는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감액이 가능하지만 고손액의 경우에는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더라도 고손율이 더 낮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손액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감액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수목에 대한 고손액이 산정될 때 혹시 수목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수목은 그 종류에 따라서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수간폭 등을 기준으로 규격을 측정하고 측정된 규격에 따라서 이식비를 산정하는데요.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한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목의 규격을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규격을 측정한 수목은 일단 그루별로, 즉 나무 한 주씩 각각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너무 넓거나 단일한 수종이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다면 수종, 수량이나 규격별로 일괄해서 보상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수목이 그루별로 보상된다는 말만 들으시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최대한 많은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는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힘들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에 아무리 많은 수목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밀도로 식재되어 있는 규모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의 식재 상태가 정상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재배 방식, 경제성, 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 토지에 나무가 조금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본인 소유 수목의 식재 상태가 정상식에서 아예 벗어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목의 취득비, 즉 수목 자체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 수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조달청의 수목 조달 가격이나 조경수협회의 가격을 참고해서 취득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인 지작물 보상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산정되는데요. 그래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보상사업 지역에 수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협의 보상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수목 보상금 증액 소송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는 보상이 안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총 한 15억 정도 아마 보상금이 나왔던 걸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어업 보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공익사업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된 일이 많지는 않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나 항만 건설 사업,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바닷가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어업 보상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어업 보상은 워낙 특수한 분야에 속하고 토지나 지작물과는 보상 절차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본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조차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인 제가 어업 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어업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면어업, 허가업, 신고업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면허업은 정치망업, 마을업과 같이 일정한 장소나 방법으로만 행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특정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입니다. 수산업법은 이러한 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가업은 근해업, 연안어업과 같이 어업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위하도록 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허가업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어업은 면허업이나 허가업에 포함되지 않는 어업으로서 그 종류로는 나잠어업, 매손어업이 있습니다. 신고업의 유효기간도 5년입니다. 어업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업을 시작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줄여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에 시작한 어업만이 어업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에 어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면허,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고요. 3인 가구의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등까지 면허나 허가, 신고가 유효해야 하고요. 면허, 허가, 신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해야 어업 보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어업보상금의 평가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업, 두 번째는 허가 및 신고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면허업의 손실액 산출 방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어업 면허가 제한된 경우, 정지된 경우, 취소 또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평년 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년 수익액이란 평균 연간 어획량을 평균 연간 판매 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영업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손실이 큰 경우는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취소 또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평년 수익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 수익액을 12%, 즉 0.12로 나누면 약 8.33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면 평년 수익액의 8.33년치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허가 및 신고업의 손실의 산출 방법도 세 가지로 나뉘고요. 산정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면허업의 경우와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 취소된 경우는 3년분의 평년 수익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면허업의 8.33년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보상은 토지보상, 지작물 보상과 같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보상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어업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어업보상금 감정평가 절차에서는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어업 손실액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별도로 선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업 손실액 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명단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교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사기관이 어업 손실의 범위와 정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사기관마다 전문성, 인원수, 수행 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기관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업보상은 다른 보상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업보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보상보다도 어업 보상은 어민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본인이 어업 보상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로서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어업 보상에 관한 사건 처리 경험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업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하실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구역에 토지가 편입되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해서 수용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내가 가진 토지 중에서 일부 면적만 수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부만 수용이 되고 남는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잔여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서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이러한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수준을 넘어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아예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대상 잔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종래 목적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하고요. 장래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수 대상 잔여지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었고요. 토지보상법은 구체적인 요건으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두 번째,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세 번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지막 네 번째,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할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잔여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 지역과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고려해야 하고요.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 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될 가능성 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토지보상법이나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 외에도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통해서 잔여지가 매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잔여지의 소유자분들 중에서 잔여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토지보상법은 잔여지의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인정 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용의 청구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잔여지의 매수 청구를 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일단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 청구가 거부됐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도 잔여지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이 청구는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하실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취득됨으로 인해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해서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에서 편입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준 시점 당시에 일단의 토지 전체 가액 및 편입 토지의 가액을 보상평가할 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잔여지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보상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류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잔여지의 매수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 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잔여지 보상 청구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로서 잔여지 보상 청구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토지가 수용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10억 원 받게 된다면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억 원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내 토지가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을 때 그 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보상과 대토 보상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채권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보상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손실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 보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LH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하고,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많은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현금으로 인근 지역의 다른 토지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 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보상을 하는 경우는 크게 임의적 채권 보상과 필수적 채권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적 채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LH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대형 공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 채권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나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LH공사나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LH공사와 같은 대형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대규모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받을 토지 보상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줄여서 부재지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즉 부재지주란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자치구, 면지역 및 그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부재지주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재지주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상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부재지주에 해당한다면 1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을 받고,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을 현금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재지주인데 내 토지가 수용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10억 원 받게 된다면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억 원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지주에 해당됨에 따라서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건물과 같은 지작물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보상도 토지가 수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현금 보상뿐만 아니라 채권 보상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 보상을 받게 되면 양도세 10%만 감면받을 수 있지만 채권 보상을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15%, 30%, 4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은 현금 보상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고, 최근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채권 투자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보상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채권 투자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될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보상의 예외인 채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부재지주에 해당되어서 원치 않게 채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혹시 현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보상금 증액 사건뿐만 아니라 부재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도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금 증액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토보상 계약 체결 후에는 보상금 증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수용보상금을 토지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상을 바로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금 보상의 예외 중 하나인 대토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이 2007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는데요. 각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토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필지만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토보상 대상자들 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사업 이전 고시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분, 2순위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1순위가 아닌 분, 3순위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여기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채권보상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필지별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요. 토지 보유기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기간은 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째 된 날까지라는 점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토보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토보상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입니다. LH가 하는 공익사업에서 대토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로 단독주택 용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많은데요. 이때 1인당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990제곱미터, 상업용지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요.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지급받을 토지의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평균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대토보상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전매 제한인데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매매, 증여 등의 전매를 할 수가 없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대토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에 담보신탁, 근질권 설정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도 전매제한 위반 행위로 해석하고 있고요. 토지보상법은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분들 중에서 현금 보상과 대토보상 중에서 어떤 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토보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토보상을 받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를 처분한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고요. 과세 이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이연을 받은 사람이 의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요. 양도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의무상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사항은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토보상은 개발되는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현금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장래의 수익성은 어떤 토지를 보상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토보상을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듯이 대토보상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현금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협의 단계에서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금 증액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토보상 계약 체결 후에는 보상금 증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을 거치더라도 대토보상 물량이 남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토보상 재결을 받아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수용재결을 거친 토지 소유자와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토보상 계약을 했다가 대토보상의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1년이 지나야만 현금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니까요. 대토보상을 받으실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토보상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토보상은 아직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와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상금이 대폭 증액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보상금을 받기 전에 보상 대상 토지의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보상금 증액 소송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폐업보상 대상으로 인정받아서 폐업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폐업보상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영업보상 대상인 영업이 폐업보상에 해당되면 보상금의 액수가 일반적인 휴업보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도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실제로 폐업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폐업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폐업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인의 영업이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영업손실보상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폐업보상은 해당 영업을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가능하면 휴업보상, 불가능하면 폐업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폐업보상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개인 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업보상과 비교할 때 휴업보상은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4개월간의 영업이익만 인정되지만 폐업보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의 영업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폐업보상의 액수가 휴업보상의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폐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영업이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폐업을 3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영업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할 배우지가 상실되는 경우로서 영업장소 또는 배우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댐 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의 배우지 자체가 상실되는 바람에 기존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후지는 해당 영업의 수익을 올리는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요. 배후지에는 제품 판매 지역뿐만 아니라 원료의 공급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후지의 특수성이란 도정 공장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 원료 및 취급 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될 때에는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해당 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한으로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마지막 3번째 경우로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한 경우로서 도축장처럼 악취가 심해서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과 같이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시군구의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관할 관청의 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전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단순히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동종 영업의 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폐업보상 대상으로 인정받아서 폐업보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폐업보상금의 환수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시군구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다시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폐업보상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근에서 기존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라 휴업보상 대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했던 폐업보상금을 돌려받고 원래 지급했어야 할 휴업보상금을 다시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폐업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폐업보상은 그 요건에 해당된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사업 시행자는 휴업 보상만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영업이 폐업 보상 대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토지 소유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대략적인 가치를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영업 보상금은 감을 잡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 영업 보상금은 다른 어떤 보상금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토지 보상은 물론 영업 보상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부 등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공익사업구역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영농보상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는 영농보상의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영농보상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영농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손실보상 중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을 영농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농보상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서 이용된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다년생 식물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및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되는 식물이 포함되고요. 조경 또는 관상육 수목과 그 묘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도 영농보상 대상 토지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농지법에서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 이용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한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들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영농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토지도 있는데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 이용 계획, 주입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들은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이란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에서 빠른 날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시점인 협의 성립 시기 또는 수용의 개시일 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사유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영농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바로 농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시점까지는 계속 원래 하던 것처럼 농사를 지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보상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소유자, 작용하는 농지 소유자로 구분됩니다. 우선 토지보상법은 제77조 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입니다. 즉 영농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던 사람이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 대상자는 실제 경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경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 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농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서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영농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농민이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은 농업법인,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 농업인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인 농업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요.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법 제49조에 정하고 있는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농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농보상 대상이 되고요. 실제 경작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농보상의 보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과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요. 해당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의 평균의 2년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올해인 2024년을 기준으로 해당 수치를 계산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제곱미터당 4,367원, 부산, 울산, 경남은 제곱미터당 5,906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실제 소득이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서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본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는 자격농이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지는 임차농의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의 50%씩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민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농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민인지 여부,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